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1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입니다. 금요일날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저는 분명히 영상을 올리고 잤다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20번, 21번 학습지 부분이거든요.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늦게 올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은 복습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선은 20번, 21번은요. 사실 굉장히 빠르고 압축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연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자,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을 연 이 노래는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고등 래퍼 에서 나왔었던 경연곡이었죠. 빈첸이라는 학생이랑 하선호 학생이 같이 불렀었던 노래였는데 저는 고등 래퍼 음악 중에서 가사는 이 노래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프리덤, 내 머린 널 잊은 지 오래라지. 학교를 가래서 가랬더니, 학원을 가래서 가랬더니, 펑크고 잘하는 시 너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했었던 가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좀 생각이 많아지던 음악이었어요. 특히 여기요. 자유, 내 머린 널 잊은 지 오래라지. 이거 배운 학생입니다. 바로 원곡인 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중가요였는데요. 지금 이 노래는 김광석 가수의 목소리로 듣는데 너무 절절하게 잘 표현됐어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예요.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오랜데 정말 한 가닥 남은 이 목마름의 기억으로 정말 어렵게 써보는 거야.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민주주의와 자유가 대사라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이나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으로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겨우겨우 기억해낼 수 있었던 그런 목소리였다는 거죠. 민주주의, 자유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분들의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소리, 절절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쳤었던 그분들이 먼 옛날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세대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이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치떨리는 노여움과 피 묻은 얼굴로 이룩해낸 민주화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민주주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민주주의와 만세 학습지는 20번, 21번 교과서 362에서 373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한번 좀 보려고요. 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총 맞아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19대시죠. 19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총 몇 명이냐면 11명입니다. 왜 19대인데 대통령은 총 11명일까요? 맞아요. 바로 민주화의 반대말, 독재를 행한 대통령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입니다. 독재라는 건 바로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라고 하면서 호랑이 완전 무섭게 얘기하죠. 자, 토끼가 얘기합니다. 지금 나 독재를 하겠다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나 실제 독재 시대에 이렇게 너 독재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깐죽거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당한 비난, 합리적인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시대를 바로 독재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등이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해서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걸 독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번에는 19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총 11명이 된 겁니다. 독재를 행했었던
3명의 대통령입니다. 요 임기만 봐도 좀 느낌이 오시죠? 먼저 1대, 2대, 3대를 하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 또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63년부터 78년까지죠. 그리고 여기 11대, 22대를 하셨던 전두환 대통령까지요. 대통령을 여러 번 했을 뿐만 아니라요. 임기도 굉장히 제각각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 형태면 모르겠지만 이들은 독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들은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나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 우리가 입법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에서 그 어떤 데서도 바라볼 수 없었던,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기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이고요. 역대 최다 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번, 21번에서는요.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딱 좋아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행했었던 전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민주화를 공부할 때는 적어도 그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독재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아까 그 피 묻은 얼굴들과 절절한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기억하셨던 많은 분들, 민주주의를 갈망하셨던 많은 분들에 의한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민주화 운동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죠. 그만큼 엄청 더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유신 독재 체제까지 꾸리게 되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맵 지도를 좀 보면요. 우선 이승만 정부 때 얘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독재를 하기 위해서 개헌, 헌법을 고치는 걸 2번이나 해요. 원래 헌법은 쉽게 고쳐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발췌 개헌, 4.4.5.2 개헌의 2번의 개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독재, 그 기반을 마련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에게 정적이 될 수 있는 이승만 정부의 정적이 되고 이승만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조봉암, 진보당 후보를 사용함으로써 진보당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명실공히 독재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고 3번이나 대통령을 했는데 한 번 더 4번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이제 자행하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에 대한 반발로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이 마산에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 마산 시위에서 김주열, 이제 겨우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17살 학생, 정확히는 16살인데 학생이 마산 시위 중에 휘말려서 실종이 돼요. 실종 이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앞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자 전 국민이 공로를 샀죠. 분노를 샀죠. 이걸 또 은폐하라고 했던 걸 알려지게 되면서요. 그래서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심지어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문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요.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를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승만 독재가 마무리됩니다. 자, 4.19 혁명 이후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다 보니까 이런 독재가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내각 책임제로 개원을 하고요. 의원 내각제로 들어가게 돼서 국무총리 장면이 이제 그 좀 대표자로, 국내 국가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었죠. 그러나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해본 의원 내각제기도 했고 4.19 혁명으로 이미 이제 대통령까지 하야시켰으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어마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면 총리의 내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내각은 사실 거기에 그렇게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되게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요. 구파, 신파 사이에. 자, 이런 상황의 잠깐의 혼란을 틈타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정희 그러니까 장군이 이끌었었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군정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박정희 스스로가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반공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얘들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린 그때 돈이 없었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한일 협정과 굴욕적인 한일 협정과 베트남 전쟁의 파병을 하게 됩니다.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아직 우리가 일본과 이때가 생각해 보면은 61년이에요. 62년. 그러면 62년 그리고 한일 협정이 정확하게 치러진 게 65년이니까 사실은 아직 일제강점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란 말이야.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6.3 시위라는 것도 일어났었고요.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자, 이 부분은 결국엔 다 진압이 되고요.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고요.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조달하게 되죠. 덕분에 우리는 경제개발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건 확실합니다. 네, 공이 확실하지만 암이 있는, 명이 있지만 암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또 하고 싶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함으로써 세 번째 대통령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데탕트의 분위기가 나타나죠. 우리 통합사에서 배우셨죠? 전 세계적으로 그 냉전 체제 완화의 분위기가 나타나자 반공을 위해서 내가 반공해야 되니까 공산당이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반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러면서 그를 위해서 니네들은 다 입 다물고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독재를 실시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사실 데탕트가 그리 바라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공을 이제 안 먹히게 되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다른 방식으로 독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헌법을 바꿉니다. 새롭게 헌법을 제정하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신헌법이라고 해요. 10월에 유신헌법을 제정하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초월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유신헌법의 가장 큰 지점은 대통령의 권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영구 집권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재죠. 정말 독재입니다. 그래서 유신 독재를 실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상 민주화에 대해서 부르짖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긴급 조치권이라는 초월적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반발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권력도 누리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79년이 되면요. 바로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마저 이제 주춤하게 돼요. 반공과 경제 성장으로 계속해서 독재를 해왔었는데 반공은 대탕트 때문에 망가져서 유신헌법을 했었잖아요. 경제 성장조차도 이제 안 되게 되면서 조금씩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통해서 신민당이라는 야당이 조금씩 힘을 이제 갖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YH 여공 사건이라고 해서 YH 무역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항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 시위를 했었는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시위를 했었는데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이 이게 커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신민당에 당수했던 김영삼, 여러분 아시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맞아요? 김영삼이 이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정부에 대해 비난을 하자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영구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감금시켜버리죠. 자, 여기에 그때 당시에 김영삼의 텃밭이었던 김영삼을 지지하던 부산 마산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나요. 이걸 부산 마산 항쟁, 부마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마 항쟁이 일어나자 부마 항쟁을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인 차지철 사이에서 반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김재규가 그래서 여기에 반발심을 갖고 11.6 사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피격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이 11.6 사태로 또 독재가 끝나게 됐죠.
가신 분은 굉장히 안 된 상황입니다. 사실 총살을 당했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로 인해서 독재가 마무리된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민주화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민주주의 정부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또 열망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12.12 사태 1979년 10월 12월 12일 11.6 사태 이후 이제 또 권력의 공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자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의 하나회라는 사조직 중심의 신군부가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래서 역사란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전례를 사실 박정희 장군이 보여준 거죠. 전두환 장군도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죠. 네, 정말 잘못된 전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려면 여러분 잘못된 걸 확실하게 바로잡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운동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돼요.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옛날 일이니까 뭐 하고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4.3 사건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 피해 할머님들의 문제도 이걸 국가적인 문제로 왜 계속해서 자꾸 들추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걸로 인해서 독재를 18년을 했단 말이야. 잘못된 선례인 거죠. 전두환 정권도 군사 쿠데타를 또 일으킨 겁니다. 또 독재할 수 있고 성공한 쿠데타로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12.12 사태를 일으켜서 다시 정권을 장악했었던 전두환 정권은요. 독재를 또 시행하려고 했었죠. 자, 이에 반발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주 지역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또 다른 이제 절절한 목소리가 일어났지만 결국 진압이 되게 되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정권은 7년 단임제였어요. 7년 동안 정권을 유지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 작전이라 그래서 3S라 그러죠. 영화와 뭐 또 스포츠 등을 이용해서 유화 정책을 펼치는 반대로 또 채찍 강압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고 언론도 억압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인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니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시작은 바로 1987년 대통령의 임기 말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준비하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을 고문을 하다가 죽게 됐는데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면서 자기들도 억울하다며 고문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실었죠.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요구했어요. 당시 이제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했었던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었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대통령 간선제였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그 기구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뽑히게 만들어놨었는데 이 간선제,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빗발치게 되죠. 이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은 4월 13일 호헌 조치, 헌법을 보호하는 조치를 통해서 직선제로 개헌하지 않겠다라는 천명을 해버립니다. 대단하죠, 진짜. 그래서 정부가 개헌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저항 시위가 또 빗발치게 되는데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의 피격을 받아서 최루탄의 이제 뒤통수를 맞게 돼서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이한열 여사가 빈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전국적으로 바로 다음날 6월 10일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가 빗발치게 되니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 계속적으로 거의 6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자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이 수용이 됐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게 되죠. 이를 통해서 결국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회에 노태우가 소속되어 있어요. 전두환이 사실은 뽑았었던 다음 대통령 후보기도 했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19대인데 대통령이 총 11명인지를 설명하게 된 독재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계시면 이제 학습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요. 민주주의와 만세 1번. 흐름을 조금 잡아드리는 키워드 중심의 수업 활동을 했고요. 다음 2번 영상에서는 학습지를 같이 정리하는 수업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오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음 영상은 반드시 이제 수업 끝나고라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뭐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이 아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1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